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반갑습니다. 자기조절학습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오늘은 서승표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시죠. 예, 예, 바로 준비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이렇게 뵙게 되네요. 15주차 그렇게 자기조절학습, 셀프 레귤레이티브 러닝 그렇게 진행하게 된 서승표라고 하고요. 네, 오늘은 자기조절학습, 변화하는 학습 속에서 그렇게 자기조절학습의 중요성과 실천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보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네, 넘어가시죠. 네. 목차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뭐 자기 조절 학습, 그 다음에 자기 조절 학습의 역사 모델 간단히 그렇게 알아보고요. 세 번째는 효과적인 자기 조절 학습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발표 한번 해볼 겁니다. 네 번째는 실제 자기 주도 학습을 적용할 수 있는 전략과 자기 주도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보았고요. 마지막에는 자기 조절 학습과 기술, 그러니까 저희 기술을 연계한 그런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볼 생각입니다.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조력 학습이라는 것이 교육학에서 실제로 다루고 있는 내용인가요? 어떠세요? 기억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네, 네네. 확실히 제 교육학적인 측면은 잘 모르겠고, 뭐 현장에서나 이런 데서는 많이 강조하고 있는 편이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경험적인 어떤 테마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동안 교육학에서 주로 다루고 있던 테마들은 약간은 학문적인 접근들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그렇습니다. 인지주의라든지 뭐 행동주의 그리고 구성주의 이런 맥락을 따라서 쭉 이렇게 오다 보면 그 안에 많은 학자들의 연구 과제들이 이제 보이는데 사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들은 물론 이제 여기에도 학자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긴 하지만 약간은 좀 경험적인 것들이 좀 밑바탕이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음, 우리가 분산 환경이라든지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미래 학습 환경을 준비할 때 필요한 요소들을 그동안 각각의 챕터에서 많이 다루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를 셀프 레귤레이티드 러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립을 한 것 같고 이제 이것이 어떤 학습 효과를 가져가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학문적으로 다뤄본 적은 없지만 이걸 좀 떼어서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학습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던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용을 이제 쭉 이야기하다 보면 아마 이렇게 딱 이론적으로 정립된 사고를 했다기보다는 선생님들 아마 체험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아마 느끼실 수 있는 내용들이라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죠. 아마 음, 그런 내용들이 쭉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제 얼굴 보이나요? 이거 네, 화면 저는 공유했을 때? 보이는데요. 네네. 이게 아마 화면 공유를 하면서 네네. 이게 상대방의 아이패드의 특성상 자기 화면은 안 보이고 상대방의 화면만 보이는 방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 녹화 보내는 이제 제 얼굴이 네, 그러면 저는 화면이 아, 다 보입니다. 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먼저 자기 조절 학습이 그렇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기 주도 학습이란 스스로 학습의 주인이 되어서 생각하고 그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을 직접 행동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뜻한다고 그렇게 조사했습니다. 네. 자기 조절 학습은 단순히 공부를 잘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네. 방금 말했다시피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 세우고 그 과정을 조절하면서 끝까지 해내는 그런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각, 감정, 행동 모두를 스스로 조절하며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들을 보고 우리는 보통 자기 조절 학습자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자기 조절 학습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표 설정 과정.
자신의 학습 목표를 스스로 그렇게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뭐 조절하는 과정이라고 네, 볼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는 조절 과정인데요. 목표에 맞춰서 사고, 감정, 행동을 조절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적극적 참여, 그렇게 메타인지적, 동기적, 행동적으로 학습에 적극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 이게 이제 말은 어려운데 우리가 어떤 정리를 하자면 어떤 혼자서 만약에 공부할 때 보통 공부를 하는 어떤 과정들이 여기 이제 지금 내용들이 다 보이죠. 일단 목표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뭐 만약에 내가 자격증을 따겠다라고 하면 그 자격증을 딴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목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조절 과정, 예를 들면 어떤 그 스케줄을 짠다거나, 뭐 그리고 막상 학습 환경, 뭐 예를 들면 독서실에 간다거나 아니면 집안에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나 하는 이런 사고, 감정, 행동을 조절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자각하는 뭐 메타인지적 환경, 그리고 동기부여, 뭐 행동으로 학습하는 이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런 과정들이 쭉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학문적인 용어로 정리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한 가지 교수님이랑 네.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편하게 네. 하시죠. 저도 이제 2013년부터 2015년까지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1년의 과정이었거든요. 얼마 안 네네네. 됐죠. 네네. 그러네요. 얼마 안 돼가지고 참 기억에 많이 남는데, 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네, 그때 이제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겠다고 그렇게 딱 목표를 정했던 것 같아요. 음, 딱히 뭐 부모님께서 그렇게 초등학교 선생님을 해라, 이게 아니고, 어느 음, 순간에 제가 그냥 갑자기 이제, 아, 진로를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목표라는 것이 딱 정립이 되니까요. 이제 막 여러 가지 교대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많이 그렇게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다 알아봤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뭐 봉사 실적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학 도서 같은 것도 좀 읽어놔야 되겠다 생각도 음, 들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고등학교 3년 1년의 내신 성적, 이거를 많이 잘 음,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딱 음, 목표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딱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절 과정에서는 이제 또 그 목표에 맞춰서 그렇게 제 마음가짐을 한번 다시 했고, 그 다음에 열심히 그렇게 교육봉사도 지역아동센터로 그렇게 많이 나가서, 네, 일주일에 한 번은 고등학교 3학년 말에도 꾸준히 나갔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기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교육적인 뭐 동아리나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하고 참 여러 가지 활동을 그냥 스스로 다 했던 것 같아요. 누가 막 시키지도 않아도 막,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제가 1년에 해왔던 그런 것도 다 자기 조절 학습의 그런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정을, 예, 그런 과정을 분명히 이제 거치신 거죠. 왜냐하면 학습이라는 거는 잘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가르쳐 줘서 내가 배우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조절 학습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지식을 쌓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네, 좋은 선생님이 수업을 하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다 좋은 학교에 갈 수 없는 것. 결국에는 스스로 공부를 얼만큼 열심히 집중해서 하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느냐, 이런 것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음, 우리 선생님 이제 말씀하신 것 좀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교원의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제일 좋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까지 어렵게 선생님이 되기 위한 과정을 다 거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사실 사대 출신이거나 교대 출신 선생님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이제 저는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되게 교원들이 부족했었고 그리고 교원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뭐 지역사회에서 특히 굉장히 존경받는 직업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2000년대 넘어오면서 그 허들이 훨씬 더 높아지면서 사실 사대나 교대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리고 경쟁이 네. 굉장히 치열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분명히 거치고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 되신 걸 텐데
이제 그 과정 안에는 분명히 이런 자기조절학습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있었던 거죠. 이제 오늘 이제 그 음,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앞으로 학생들한테 뭔가 가르침을 전달할 때 우리가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조절학습을 어떻게 학생들한테 잘 조건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번 수업의 어떤 목표일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시죠. 네. 자, 자기 조절 학습. 왜 지금 시대에 더 중요한 학습 방법인가라고 부제를 달아놨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그렇게 학력고사가 있었다고 알고 있었어요. 학력고사는 진짜 말 그대로 지식, 진짜 말 그대로 달달 외워가지고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수능으로 접어들면서 약간 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거에 담긴 그런 질문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식을 넘어서 그렇게 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내 생각도 그렇게 담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식으로 공부 방식도 변했듯이, 네, 그래서 제 생각을 담기 위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제 생각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조절 학습이 조금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내 생각도 들고요. 네, 음,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첫 번째로는 이제 기술 발달 때문에 더 중요한 학습 발달이라고, 학습 방법이라고 나와 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지식 생산과 변화 속도가 날이 갈수록 그렇게 증가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많이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평생 학습에 대한 내 필요성이 더 강조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음, 만학도들도 참 많아지고 있고, 늦은 나이에도 공부를 시작을 하는 경우도 많고, 직장인들도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지금 대학교나 이런 데 입학해서 또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음, 공부는 솔직히 말해서 남이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스스로 항상 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자기조절 학습이 중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깊은 이해의 중요성입니다. 정보 음, 접근은 쉬워졌지만 정보에 대한 깊은 이해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시대 상황, 여러 시대 상황에 맞물려서 그래서 자기조절 학습이 중요하다고 네, 그렇게 조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우리 책 첫 번째 단락에 이제 쭉 설명이 이제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여기서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기조절학습의 중요성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 기간, 시기에 우리가 어떤 학습을 짜여져 있는 커리큘럼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 관점에서, 긴 생애 관점에서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건데 특히나 학교 생활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닌다거나 뭐 그 이후에 은퇴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이후에도 학습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 이제 정말 필요한 건 선생님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전달하는 그런 환경이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환경적으로 자기조절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필요성들이 점점 더 있다라는 거고 사실은 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강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의 중요성들은 굉장히 그 사실은 사회에 나오자마자 많이 느끼죠. 왜냐하면 어,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한테 가르침이 없이도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환경에 놓일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때 이제 이런 태도, 자질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 스스로 학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처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 누군가한테 보상을 받을 때 우리가 이런 자기 조절 학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학생들한테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그거 네, 3번 이거 깊은 이해 중요성 할 때 정보 접근에 대해서 그렇게 조사를 맞습니다. 하다가요. 네. 제가 6주차 때 발표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LXD. 맞아요. 네, 네. 네, 맞아요. 요즘 그렇게 단순히 컨텐츠만 그렇게 많이 전달하는 교육뿐만이 아니라 학습자의 음, 그렇게 뇌와 마음이나 행동까지 고려해서 수업을 디자인해서 어떻게 잘 배울 수 있는지를 설계하는 거잖아요. LXD가.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자기조절 학습, 이제 학습자의 마음인데, 이제 학습자의 마음적인 부분에서 이제 학습자도 이제 그 잘 디자인된 수업을 그렇게 컨텐츠나 이런 거를 이제 좀 많이 걸러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컨텐츠를 구별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마인드셋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도 자기조절 학습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게 아까 이제 LXD도 표현했지만 결국에는 개인적인 개인이 혼자서 스스로 뭔가를 학습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집중이라든지 뭐 보통 이제 끈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릿 요즘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리질리언스라고 영어로도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태도라든지 학습과 관련돼 있는 태도들을 많이 강조를 이제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여기에서 계속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LXD 같은 그런 어떤 기술적인 환경들도 당연히 이제 지원이 돼야겠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예, 네, 자기조절 학습에 그렇게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네, 선생님 찾아보니까 얼마 안 된 개념이더라고요. 네. 1980년대에 그렇게 등장을 했다고 해요. 효과적인 학습자의 행동 연구에서 자기조절 학습이라는 그런 개념이 처음 등장했고요. 네, 음, 9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3단계 모델이 정립됐는데요. 네, 계획, 실행, 반성이라는 일단 간단하게 그렇게 90년대에 그렇게 정립이 되었고, 이제 베리 짐머맨이라는 학자분이 음, 이제 사회인지 이론을 통해서, 네, 그렇게 사회인지 이론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그렇게 정립을 완전히 했다고, 네, 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부터 한 세 페이지 정도는 이제 베리 짐머맨의 셀프 레귤레이티드 러닝 그렇게 3단계 모델을 잠깐 단계별로 조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일단 넘어가시죠. 네, 먼저 베리 짐머맨의 자기 조절학습 3단계 모델 중 첫 번째 계획 단계입니다. 네, 학습 이전의 준비 단계, 동기부여와 전략 수립이 네, 중심인 단계라고 네,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계획 단계에는 주로 네 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목표 설정입니다.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학습 목표를 학습자가 세우고요. 그다음 전략을 계획합니다. 학습자가 어떤 전략으로 그렇게 공부할 것인지 그렇게 학습자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학습자가 자기 효능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이 전략을 통해서 그렇게 이 목표를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그렇게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제 가치를 학습자가 인식합니다. 학습 내용의 중요성과 흥미, 유용성을 그렇게 인식을 하는 단계입니다. 학습 내용이 어떤 거는 똑같은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거는 중요하고 어떤 거는 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이런 것도 학습자가 자각을 할 수 있다는 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챗GPT를 통해서 그 학습하는 것에 대한 그 테스트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 출장이 많다 보니까 영어 공부에 대한 니즈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영어 공부를 하려면 일반적으로는 학원에 이제 가야 되지만 요즘에는 이제 챗GPT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도구들이 이제 있잖아요. 이제 챗GPT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그 LLM 모델들도 다 비슷한 어떤 서비스를 하는데 문제는 어 거기에 제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챗GPT한테 내가 뭐 무작위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일종의 페르소나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영어에 능통한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설정을 하고 나는 영어를 이제 막 배우려고 하는 어떤 영어 초심자고 그리고 내 목표는 뭐 비즈니스 영어 회화를 잘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고 근데 나는 하루에 한 번씩 혹은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너랑 15분 정도의 대화를 통해서 어, 너랑 영어 공부를 하고 싶고 매주 다른 내용으로 다른 주제로 너가 어떤 과제를 주면 그 내용으로 같이 공부를 하고 내가 어, 혹시라도 잘못 이야기한 것들은 교정도 해주고 그 잘못된 부분들을 다 수정해서 그런 것들을 다 노트해줘.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이제 페르소나를 지정을 아예 해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안에 사실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목표 설정이나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뭐 자기 효능감이라든지 과제 가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게 프롬프트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자기 조절 학습을 하나 어떤 하나의 목표로 챗GPT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인지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공부를 효율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런 전략들까지 다 보통 들어있죠. 근데 이 베리 짐머만이라는 분은 우리가 보통 경험적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내용들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공부를 효율적으로 스스로 잘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정도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계획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체계화해서 정리를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막 그거 학교에서도 막 수학하고 막 이럴 때 이미 초등학교 6학년인데 벌써 수학을 포기한 애들이 태반이더라고요. 네. 그런가요? 아, 그런데 진짜 걔네들을 슬프네요. 보면, 네, 네. 걔네들을 딱 보면 느끼는 게 막 동기부여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제 수학 문제만 보면 아, 집에 가고 싶다부터 네. 시작해서 음, 나는 수학을 못해 하고 약간 그런 게 이미 머릿속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음, 효능감의 부재? 음, 음, 네, 그 다음에 이제 과제 가치에서도 이제 수학 이거 어디다 써먹어요? 나중에 이런 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요? 이런 거 묻는 애들도 있고요. 음. 네, 수학만 하면 이제 뭐 사회나 뭐 과학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눈이 초롱초롱 하던 애들도 수학만 하면 이제 막 하품하는 애들도 천지 널렸고, 네. 아휴, 그래서 뭔가 저, 두 가지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첫 번째는 네, 수학은 이제 자연을 이해하는 언어잖아요. 일종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네, 과학을 맞습니다. 이해하는 언어로 보면 사실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학이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걸 배울 필요가 없지. 그런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배울 필요가 없지라는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저희 때만 또 그렇지만 요즘도 마찬가지인데 자연계, 인문계가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는 인문계를 가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계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돼? 쓸데도 없는데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이제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살아보니까 수학이라는 것이 그 수학 자체로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니라 약간의 논리적인 사고를 하게 도와주는 도구처럼 느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 사고를 한다는 거는 결국엔 과학적이고 연역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 그걸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논리적인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느냐라는 걸 수학이라고 하는 언어로 우리가 보통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보통 그래서 뭐 정리라고 하는 방식으로 수학에서는 항상 증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취지를 학생들한테 잘 전달을 지금 못 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오히려 AI 시대로 지금 맞고 있기 때문에 아예 과감하게 뭐 그런 AI와 관련된 수학적인 부분하고 좀 연결을 시켜서 뭐 흥미를 돋군다거나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읽었던 소설이 되게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수학을 사랑한 박사 뭐 이런 그 소설 같은 데서 수학적인 어떤 아름다움 뭐 이런 오일러 함수 뭐 이런 거에 대한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수학에 대한 관심이 좀 커졌던 거, 뭐 이런 계기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런 게 이제 없는 경우는 좀 슬프죠. 그걸 모르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도 좀 슬프고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하네요. 또 이렇게 애들을 보면서 느낀 게 이 계획 단계에서 이미 다 꼬꾸러지니까 자기주도 네. 학습이 잘 안 되는 거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기도 했네요. 네. 음. 네, 두 선생님이 이제 번째로. 그런 필요성들을 느끼고 계신다면은 그런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베리 짐머맨의 SRL 세 번째, 3단계 모델에서 두 번째 단계 수행 단계입니다. 네, 학습 중에 뭐 실질적인 실행이랑 모니터링이 일어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여기에서 또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지시입니다. 자기 언어로 조절하면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주의 집중, 네, 방해 요소를 차단하며 뭐 집중을 유지하는 겁니다. 뭐 다들 공부 다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뭐 주의 집중하는 방법은 뭐 각자의 방법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는 자기 모니터링입니다. 현재 학습이 잘 되고 있는지 뭐 점검하는 거예요. 네, 뭐 누구는 뭐 플래너에서 누구는 뭐 그렇게
단원 평가를 한번 풀어본다거나, 네, 누구는 또 플래너에서 뭐 오늘의 학습이 뭐 잘 되고 있나, 뭐 그렇게 한번 뒤돌아본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음, 방법이 있을 거고요. 음, 마지막은 자기 기록입니다. 네, 음, 학습 내용이나 시간이나 진도 같은 것을 기록하는 것. 네, 그래서 음, 오늘은 내가 어디까지 했고, 이거 오늘은 내가 어디까지 했고, 또는 모의고사나 뭐 이런 거를 많이 또 풀어보셨을 건데, 이제 음, 모의고사 푸는 데는 뭐 옆에 타이머 같은 거를 다 두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음, 모의고사 푸는데 얼마나 걸렸고, 그다음에 이 음. 범위는 뭐 어디까지였으며, 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내가 맞았던 거, 틀렸던 거, 뭐 이렇게 풀다가 뭐 어려웠던 거, 이런 것도 다 체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자기 기록에 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그 대학교 때 저는 기숙사 생활하면서 이제 그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 이제 저랑 같이 그 공부하던 친구는 항상 소리 내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이제 책을 계속 읽으니까 같이 공부를 하면 저는 이제 그 시끄러워서 공부를 집중을 못하고 항상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 나가서 따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수행 단계에서 자기한테 맞는 공부 습관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아, 나는 도서관에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아니면 뭐 독서실 같은 데서 잘 되는 것 같아. 아니면은 집에서 그냥 혼자서 방에서 하는 게 잘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내가 가장 효율적인 게 뭐냐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뭐 그런 공부 방법을 찾는 그 과정이 수행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관점을 보면 이런 식의 어떤 과정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넘어가 볼까요? 아니, 저도 임용 때나 뭐 수능 때나 막 찾아본 게, 네, 네. 제가 제일 좋아했던 방식은 이제 이어폰 끼고 노래 크게 아, 틀어놓고, 맞아요. 그런 신나는 사람도 노래 있죠. 크게 네. 틀어놓고, 이제 네, 네, 맞아요. 빈, 빈 노트를 쫙 꺼내서 거기에다가 내용들을 그냥 다 써요. 네. 그러면 음. 잘 외워지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그게 사람마다 네. 다 틀리더라고요. 저는 맞죠.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공부가 잘 안 돼요. 집중이 잘 안 되는 편이거든요. 음, 그리고 약간의 소음이 있는 환경이 훨씬 더 공부가 잘 되고, 대신 저는 음악을 들으면 공부가 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공부 패턴을 찾아가는 거, 그 이런 것들도 그 지금 수행 단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떨 때 가장 집중이 잘 되는가라는 걸 찾는 게 사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좀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자기만의 공부 방식을 알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니터링을 계속 한다라는 뜻이니까.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조건 같아요. 진짜 이거 조사하면서, 와, 이거 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다 했는 건데 하면서 막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요, 진짜. 네, 네, 네. 네, 세 번째입니다. 네, 반성 단계입니다. 네, 학습 이후에 스스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학습으로 피드백을 주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평가입니다. 학습 음, 성과에 대한 자기 판단인데요. 네, 뭐 보통 뭐 모의고사 풀고 나서 이제 막 몇 개 틀렸다, 막 음, 이렇게 틀린 개수나 이런 거 막 세잖아요. 음, 그래서 막 목표에 목표보다 몇 개 더 틀렸네 하면서 이거를 네, 네, 그런 거를 한번 자기 주제를 한번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또 자기 평가가 생각이 들고요. 두 음, 번째는 이제 귀인 분석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 네, 음,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 귀인 분석 이거 나름대로 한다고 저는 이제 오답 노트 같은 거를 썼는 것 음, 같아요. 음, 음, 이제 뭐 틀린 문제를 이제 쭉 보고 나서 이제 답지를 쫙 펼쳐서 이제 아 이게 뭐가 내가 이렇게 풀었는데 아 이렇게 풀면 안 되는구나 해서 그거를 이제 실패한 원인을 그렇게 오답 노트에 쫙 적고 그거를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자기 만족 및 자기 강화입니다. 성취에 대한 만족감, 네, 보상 제공 등으로 동기를 유지해. 네, 맞아요. 네, 저도 이제 막 특히 임용 칠 때 많이 그랬어요. 음, 모의고사 한 편 풀고 이제 내가 기준에 맞는 점수가 나왔다. 그러면 저는 다음 날에 쉬었어요. 음. 다음 날에. 자기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네.
네, 맞아요. 쉬는 날에 PC방 가고, 네, 누워갖고 넷플릭스 보고, 참, 음, 음, 그게 진짜 달콤했거든요. 그래서 그 달콤함을 좀 누려보고자 해서 평소에 더 많이 공부했고, 그 다음에 자기평가 때 그렇게 제가 목표했던 점수가 안 나오면 저를 더 가혹하게 채찍질했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다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년의 과정이 다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고등학생이었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교사의 꿈을 꾸던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울산에서 네,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한 반을 이끌어 나가고 있지 않나, 네, 그런 네, 생각이 좀 맞습니다. 많이 들던 조사였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요거 보면서 옛날에 저는 이제 재수를 하지 않았는데, 저희 때 학력고사 시대 때는 대학을 먼저 선택하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이 안 좋아서 사실 떨어지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재수를 하고, 근데 다시 공부를 한 1년 정도 더 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재수와 학교 다닐 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 반성 단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음, 재수할 때 보통 스파르타식으로 학원을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때, 그때는 완전히 문제풀이 기계를 만들거든요. 그때는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계속 문제만 출제해서 계속 그걸 반복시켜서 문제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게 보통 학원의 목표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항상 하루에 몇 번씩 그 시험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연습을 통해서 계속 문제를 맞추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이제 그때 학원의 목표였던 거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과정들이 그 안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1단계, 2단계는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 주로 했던 거라면 이제 3단계 지금 여기 반성 단계는 학원에서 주로 했던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음, 결과 중심적으로 보면 이 반성 단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책을 읽으면은 책을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을 로 들어가면 이 사람이 자기가 모르는 내용이 많다는 걸 자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시험을 본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이 반성 단계가 없다면 공부가 완성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단계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네, 2단계가 아,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자기 음, 평가라는 거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제대로 자기 조절 학습을 하려면 자기 평가를 정말 객관적이고 그렇게 냉정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참 자기한테는 많이 관대한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거를 자기한테 관대함을 잠깐 내려놓고 제대로 냉정하게 해야지, 네, 진짜 제대로 된 반성을 하고 자기 조절 학습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메타인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네. 메타인지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어떤 자기조절 학습을 잘하는 것 같아요. 반성 단계에 있어서. 네, 맞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그렇게 자기 조절을 학습을 잘하는 학습자의 5가지 특징을 한번 담아봤어요.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목표 설정, 전략 다양성, 모니터링, 반성과 조정, 자기 효능감, 이렇게 5가지를 이렇게 효과적인 자기 조절 학습자의 특징이라고 준비를 해봤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더 엄격해야 되고, 막 그렇게 교수님께서 메타인지라고 하셨는 그 음, 키워드가 바로 반성과 조정인데요. 네, 음, 그래서 자신이 배운 것을 고려하고 그렇게 남아있는 학습 필요성 같은 것도 파악하고 자신의 수준을 인지해서 앞으로 그렇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키워드가 반성과 조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목표 설정이라고, 네, 효과적인 자기 조절 학습자는 목표 설정을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스로 적절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자원을 예상하는 그런 능력이 좋은 학습자일수록 자기조절 학습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효과적인 자기조절 학습자는 전략을 다양하게, 공부하는 전략을 다양하게 짭니다. 네, 더 좋은, 더 깊은 사전 지식을 가진 효과적인 학습자는 더 많은 계획이나 모니터링 같은 것을 효과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겠지요. 네, 음, 그 다음 효, 음, 효과적인 자기 조절 학습자는 모니터링도 네, 잘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학습 중에 지식의 격차와 오해를 인지하고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자기 조절 학습자는 자기 효능감을 네, 그렇게 잘 가지는 것 같아요. 학습자 본인이 학습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으며 학습에 대해서 그렇게 능동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그런 학습자가 효과적인 자기 조절 학습자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앞에서 이제 세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 중에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이제 뽑아서 이제 이런 다섯 가지 요소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효과적인 자기 조절을 하는 사람들이 어, 이런 부분을 잘 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경험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네, 넘어가시죠. 네. 다음은 4번입니다. 네, 실제 자기 조절 학습을 적용하는 전략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해봤어요. 네, 세 단계 자기 조절 모델, 아까 나왔는 세 단계 자기 조절 모델에 따라서 인지, 메타 인지, 감정, 행동 전략을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네, 모두가 근데 자기 주도 학습을 스스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음, 많은 학습자들이 그렇게 스스로 공부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실제로도. 뭐 교육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목격할 수 있고, 어쩌면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조절 학습을 돕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는 선생님이잖아요. 네. 음, 그래서 앞에 제시된 3단계 자기조절 모델에 따라 그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세 가지 그렇게 지원 방안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미시적 수준에서 내 도구와 피드백, 개인화된 학습 경로를 그렇게 마련을 해주고요. 거시적 수준에서는 학습 경험을 애들한테 직접 설계를 해준다거나 학습을 이제 아이들의 목표에 맞게 그렇게 목표를 기반으로 진행을 해주는 것, 그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메타 수준에서 자기 조절 학습을 지원하는 방안은 메타인지, 정서, 신체, 사회적 역량을 연습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내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이제 미시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개별 특정 교육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네. 고시적 수준이라는 거는 조금 더 장기간 목표를 설정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메타 수준이라는 것들은 여기서는 이제 학습 태도와 관련돼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자기 스스로 점검하는 어떤 태도라든지 그런 전략적인 그런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어우러져야지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딴다라고 했을 때 뭐 교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안에 교육학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과목들도 같이 공부를 해서 여러 개의 과목들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각 과목에 따른 전략들을 세우는 것은 미시적 수준에서의 전략이라고 하면 거시적인 수준이라는 건 이 교육 임용고시라고 하는 이 큰 흐름에서의 어떤 전략인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자신 있는 과목들은 조금 덜 집중을 하고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과목들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전략들을 이제 세우는 거 이런 것들이 거시적 수준에서의 어떤 전략이라고 하면 이제 메타적인 것들은 이 공부를 하기 위한 이제 시간표를 만든다거나 뭐 환경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 내가 계속 술 안 먹고 계속 이 학생 친구들 안 만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온전한 상태에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 수준에서의 어떤 자기 조절 모델이라고 그냥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지금 이렇게 좀 세 가지 형식으로 지금 미시, 거시, 메타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자기조절 학습, 진짜 이거를 이제 지원 방안을 그렇게 음, 조사하면서 든 생각은 진짜 자기조절 학습을 학습자가 그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이 네,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다 학습자가 이제 학생들한테 물고기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약간 맞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낚시도 혼자서 해야 되는 거니까요. 물고기 잡아서 네. 주는 거는 선생님이 하나의 사례로 보여줄 수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이 낚시꾼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엔 자기 스스로 낚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자기
자기 스스로 조절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계속 기회를 제공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넘어가 볼까요?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이제 나는 더 좋은 낚시꾼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셋까지 갖추게 하는 거. 네, 그런 맞습니다. 것까지.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자기조절학습, 기술의 이제 자기조절학습을 접목시킨 세 가지 사례를 좀 준비를 해왔어요. 음, 네, 첫 번째 사례는 미국 국방부의 페르세우스라는 앱, 여기에서 이제 자기조절 학습과 기술을 접목을 좀 시켰다고 하네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커세라 등 그렇게 MOOC 플랫폼, 네, 여기에서 이제 자기조절 학습과 기술이 접목이 되었다고 하고, 세 번째는 구글 회사의 20% 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구글 회사의 뭐 사칙, 네, 그런 거였습니다. 이 사칙에서도 이제 자기조절 학습이 이렇게 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음, 사례 세 가지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전부 음, 다 이 사례 세 가지에서 공통적인 공통점은요. 첫 번째는 학습자의 자율성과 몰입도를 이것들이 크게 향상시켜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자기조절 학습, 그러니까 현대 기술이 이제 AI 기술이 자기조절 학습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음, 점과 음. 이었습니다. 네, 바로 넘어가도 될까요? 혹시 그 무크 플랫폼에서 수업 들으신 적 있어요? 코세라나 이덱스나 아니면 한국의 뭐 K무크라든지 이런 데서 수업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제가 수업을 받아본 적은 없었어요. 온라인 네, 그냥 강의를 들어보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네, 아직까지 그 온라인 강의를 접해보진 않았고, 네, 그냥 이제 저번 학기나 뭐 그런데 이제 MOC 플랫폼에 대해서 막 조사해보라고 하시고 교수님이, 음, 음. 네, 그렇게 논문 몇 개 읽어보라고 하시고,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코세라 이제 무크 플랫폼, 제가 지금 페르세우스나 구글 20%룰 같은 것들은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일단은 이제 음, 코세라나 이런 무크 플랫폼들은 저희가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제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 이제 이런 코스웍을 이제 만든다고 보통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온라인 과정을 우리가 만드는 어떤 설계자라고 가정을 하면, 앞에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자기조절 학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단계, 그리고 키워드들, 원칙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설계할 것인가? 내가 온라인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이런 자기조절 학습을, 자기조절 학습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장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코스속 설계라는 것에 이제 이런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고민을 이제 해야 되죠. 그러려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제 있을 거고, 그 도구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마 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라면 어떤 식으로 온라인 과정을 설계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라도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음, 순수하게 온라인으로 네. 우리 사이버 과정으로만 과정을 설계한다. 그랬는데 그럴 때 자기조절 학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설계를 해야 될까요? 아, 일단 뭐, 퀴즈, 네, 퀴즈나 이런 과제 같은 거를 네, 많이 일단 네. 내주고요. 이제 음, 거기에서 이제 성과 같은 거를 성과 같은 거를 바로바로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렇죠. 확인할 수 성과별로, 있으니까. 네. 네, 성과별로 그렇게 차등적인 뭔가 차등적인 뭔가 어드밴티지 같은 거를 좀 부여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게 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게이미피케이션 할 음, 때 막 그렇게 이제 음, 맞춤 문제별로 그렇게 막 음, 게이미피케이션으로 이제 막 RPG 게임을 만든다고 치면 맞춤 음, 문제별로 거기 이제 게임에서 우리 수업 게임에서 쓸 수 있는 재화 같은 거를 그렇게 제공을 하고 그런 음, 식으로 이제 그런 재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어드밴티지를 주듯 그렇게 학습자한테 뭔가 좀 확실한 그런 어드밴티지가 그렇게 많이 학습자한테 확실한 어드밴티지를 조금 더 좋은 명분으로 많이 줄 수 있게 그런 퀴즈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이제 계속 동기부여를 하고 학생 스스로가 자기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계속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어세스먼트, 이제 피드백 뭐 이런 전략이니까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그게 이제 반드시 도움이 될 텐데, 이제 그 외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할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도구를 잘 쓰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학생 스스로가 계속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고 이 온라인 수업들을 계속 이어서 계속 볼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결국엔 우리가 나중에 코로나 상황으로 물론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되겠지만 다시는 그런 시기로 돌아가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기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그때부터 학생들이 주의 집중을 계속 온라인에서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늘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가 이런 대학원 과정에서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지만 우리가 이 자기조절 학습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 요소니까 내가 만약에 온라인 과정을 설계한다라고 했을 때 이 학생들이 주의 집중들 그리고 자기조절 학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이 뭘까라는 것들을 지금 오늘 배운 키워드들을 통해서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뭐 정답은 없습니다. 뭐 저라고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칠 자신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지금 실제 사례를 제시해 준 사례에서는 그런 것 고민이 담긴 상태에서 이제 이미 서비스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이제 사례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거니까요.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국방부의 페르세우스라는 네, 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페르세우스, 그 다음에 커세라, 그 다음에 구글 20%를 전부 다 이렇게 SR 요소 다섯 가지를 내 중심을 다섯 가지 키워드 다 똑같거든요. 이 다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각각의 특징들을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 페르세우스의 목표 설정 방법입니다. 네, 학습자가 개입되기보다는 이제 페르세우스 이제 AI가 목표를 추천하거나 조율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단계에선 그런데 점점 더 그렇게 목표 설정을 할 때는 이제 AI가 아닌 자기 주도 개입을 확대 중이라고 네, 그렇게 합니다. 네, 두 번째는 모니터링 자기 평가 단계에서의 페르세우스는요, 생체 신호, 네,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네, 그렇게 생체 신호와 행동 데이터를 AI가 네, 직접 분석해서 학습자의 상태, 그래서 몰입도나 피로도 등을 자동으로 네, 감지한다고 합니다. 국방부 앱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체 신호, 이렇게 심박, 시선, 표정 등 이런 것이랑 행동 데이터 그런 것들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전략 사용 단계에서는요, 실시간 상황에 따라 학습 전략이나 난이도를 AI가 그렇게 동적으로 네, 조정을 해준다고 해요. 어려운 문제를 제시한다거나 설명을 추가해주는 그런 방식으로요. 네, 네 번째 피드백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학습 행동과 그 다음에 생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즉각적이고 적용적인 피드백을 그렇게 제공해주고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자기 강화 단계에서 페르세우스는 성과 기반 보상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가 동기 유발 요인을 파악해서 그렇게 강화 학습처럼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페르세우스는 그렇게 자기 조절 학습을 AI가 도와주는 메타인지 코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계획 수행 반성 단계를 생체 정보 기반으로 자동화 및 고도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함을 느꼈고요. 네, 그래서 AI와 생체 데이터, 그 다음에 인간의 생체 데이터,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드백을 준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단점은 높은 기술 의존도와 더불어서 비용이 조금 많이 비싸다고 네, 음. 그렇게 조사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학습에서는 이런 어떤 그 생체 신호를 활용을 해서 뭔가 학생의 집중도를 측정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죠. 특수한 기기를 쓰지 않으면. 근데 이제 최근에 테슬라 같은 차량들이나 뭐 일반적으로 요즘 전기차 중에서 AI가 기술들이 많이 적용된 차들은
운전자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 하죠. 내가 만약에 졸고 있거나 아니면 딴데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다른 쪽을 보고 있을 때 만약에 앞차랑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 사전에 신호를 주죠. 일반적으로 전방을 주시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돼야지만 어, 그 신호를 주는 반면에 내가 그 운전자가 차량을 주시하고, 그러니까 전방을 주시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훨씬 더 먼 거리에서 그런 어떤 위험 신호를 준다거나, 혹은 이 그러니까 그 운전하는 사람이 뭔가 어떤 사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뭔가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에는 아예 차를 그 아예 그 차가 다니지 않는 곳으로 아예 정차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테슬라 같은 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학습도 이제 어떤 자기 조절하기 하는 것들이 어려울 경우에 이제 그런 걸 보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요즘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군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사실은 그걸 좀 하기는 힘들죠. 대신 우리가 이제 줌 환경에서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을 좀 활용을 하게 되면 학습자가 얼만큼 집중하고 있는지 이 정도는 이제 모니터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는 되니까 이제 그걸 교사한테 뭐 신호를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학습자가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하겠죠. 어찌됐든 근데 자기조절 학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환경들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많이 테스트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만 이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우리나라 군에도 약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는 그런가요? 제가 따로 조사한 건 아니고, 제 경험적인 생각을 약간 지금 방금 생각이 난 건데, 네, 네네. 그런 KCTC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요즘은 이제 KCTC나 이런 데가 막 전투 조끼라든지 이런 거를 입고 총을 쏘면요. 음, 네, 그냥 이제 안 맞, 이제 실제로는 맞은 게 아니지만, 이제 네. 멀리서 이제 그렇게 총을 쏘면 이제, 아, 맞았습니다. 어, 이러면서, 네, 그렇게 진짜 과학화된 그런 훈련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음, 이제 나중에 이제 KCTC 훈련이 끝나고 막 피드백을 할 때, 네, 음, 그때 이제 막 중대장님이나 이제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어쩌다가 죽었고, 그래서 뭐, 우리가 음, 뭐 사주 경계를 안 해서 막 슈류탄이 저쪽에서 음, 날라왔다더라 하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하던데 그런 것도 아마 이거랑 약간 좀 비슷한 거지 않나 생각이 좀 네. 드네요. 네,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세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코세라의 SRL 요소. 네,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요, 코세라는 수강 전에 학습 목표 설정 가이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별로 그렇게 제한 학습 플랜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모니터링 자기 평가 단계에서는 퀴즈나 과제 진도율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상황을 점검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전략 사용 단계에서는 학습자는 비디오를 반복 신청한다거나 자막을 선택한다거나 토론을 참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등을 통해서 다양한 전략을 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드백의 관점에서는 퀴즈, 자동 채점 및 해설, 토론, 피드백, 뭐 피어 리뷰 등으로 다양한 피드백 노트를 그렇게 학습자는 확보할 수 있고 마지막 학습자는 코세라에서 자기 강화를 수료증이나 성취 배지, 진도의 향상 등을 통해서 네, 그렇게 외적 동기를 그렇게 부여받는다고 네, 합니다. 네, 페르세우스는 학습자의 자기 조절 역량이 전제로 학습자의 자기 조절 역량을 전제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플랫폼입니다. 기본적인 학습 환경은 코세라에서 풍부하게 제공이 되지만 그 코세라 속에서 자기 조절 학습을 얼마나 실천할지는 전적으로 학습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점도 있는데 자기 조절력이 약한 학생들에게는 약간 많이 어려운 방식일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코세라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대학교나 뭐 이런 초중고에서처럼 의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환경이 아니라 평생학습 관점에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뭔가 학습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뭐 강제하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어떤 전략들이 여기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거시적으로 보면 이런 수료증을 따게 해서 그 수료증이 사회적인 의미를 지니도록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례가 이제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데 뭐 확인한 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인도에 굉장히 가난한 친구가 이제 고세라 같은 데서 수료증을 따서 실리콘밸리에 취업을 했다더라. 예를 들면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수료증 자체가 굉장히 큰 사회적인 어떤 의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의 어떤 그 목표 설정과 그런 식의 어떤 동기부여 전략들을 일단 제공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영상들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영상도 우리가 보통 강의 찍으면 1시간 정도 이상을 찍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짧은 영상, 막 마이크로 컨텐츠들을 주로 찍어서 집중도를 잃지 않도록 계속 유지를 하는 뭐 그런 전략을 쓴다든가. 그리고 또 이제 자기 평가, 뭐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퀴즈, 뭐 과제, 뭐 이런 피드백 시스템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학습자가 계속 거기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이 집중도를 잃지 않도록 해주는 전략들을 지금 많이 쓰고 있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코세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자기조절 학습과 관련된 좋은 전략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구글 20% 룰인데요. 네, 구글 20% 룰에서는 자기 조절 학습의 목표 설정을 개인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목표를 설정하도록 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글 20% 룰에서의 자기 조절 학습의 모니터링 및 자기 평가는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고 필요시에 동료의 피드백을 그렇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략 사용은요, 다양한 시도, 실험, 실패 전략을 자율적으로 구성하며 그렇게 시도를 시키고요. 피드백 단계에서는, 죄송합니다. 피드백 단계에서는 팀 내 공유, 관리자 피드백, 제품화 여부로서 실질적인 피드백을 그렇게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 구글 20%를 그렇게 자기 강화 방법으로는 성공 시에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하고요. 실리콘밸리 문화의 내재적 동기 강화 구조가 잘 작동돼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직무 기반 자기 조절 학습의 전형적인 예시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학습이 내재된 문제 해결에서 자율성과 동기, 자기 조절 역량이 강하게 요구가 되고요. 동료와 성과 기반의 피드백이 그렇게 피드백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학습 효과의 그런 명시성이 좀 부족하다. 학습 효과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네, 그 정도를 그렇게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 룰이라는 건 저는 오늘 이제 처음 들어서 사실은 아, 구조적인 걸 한 번도 그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아는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면 그 사내 교육 플랫폼처럼 보여요. 그죠? 구글 자체 내에서 직무 교육을 업무, 시켜주는. 예. 네, 업무 시간에, 이거를 깜빡했는데요. 네네. 네, 이게 20%라는 게 이게 업무 시간에 20%를 자기주도 프로젝트에 아, 자유롭게 네,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제도라고. 20%구나. 네,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내에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할 때 쓰는 플랫폼처럼 보이네요. 그죠? 네, 그랬을 맞습니다. 때 이제 여기에 자기 강화의 어떤 동기부여 요소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는 네, 사내가 아니면 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구글은 워낙 IT 중심적으로 그 이야기는 이제 지식들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화, 실리콘밸리의 어떤 문화 같은 것들이 내재화되어 있는 뭐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런 전략들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수업을 주도해서 교실을 모아서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두고 스스로가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고 그 안에 이제 이런 우리가 앞서 배웠던 자기조절 학습과 관련된 여러 전략들이 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뭔가를 자기조절 학습과 관련된 것들을 고민한다고 하면 이제 이런 아까 무크 사례라든지 이런 구글 20%룰 같은 그 시스템들을 잘 활용을 하면 이미 이제 그런 고민들이 담겨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저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지금까지 그 우리가 좀 생소한
그 자기조절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뭐 전략들, 그리고 키워드들, 그리고 단계별 학습 방안들, 뭐 이런 것들을 쭉 다뤄봤는데, 그리고 사례까지 포함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쭉 정리를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결론은 뭐, 네, 자기조절 학습자는 이제 능동적 학습자, 네, 단순 암기를 넘어서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학습자고요. 그다음에 자기조절 학습자는 역량 강화를 네, 잘하는 학습자입니다. 기술과 자기조절 학습을 합쳐서 평생 학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그렇게 음, 스스로 만들어내는 학습자라고 음, 하죠. 네, 음,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조절하고 학습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자기 조절 학습자지 않을까 생각이 음. 듭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기술과 접목된 자기 조절 학습은 앞으로 모든 세대에게 중요한 역량이 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사족을 보태자면, 저는 이제 이 네, 과정을 보면서, 옛날에 배웠던 한자가 하나 기억이 났어요. 신독이라는 이제 표현이었는데, 이거는 요즘에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 교과서에서는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말이라서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신독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혼자 있을 때도 남들하고 같이 있을 때처럼 그 어떤 품위를 유지하면서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를 유지한다는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실 안에서만 성실하고 사람들 앞에서만 성실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 있을 때조차도 성실한 모습들을 계속 유지하는 거. 이제 그런 것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 같아 보이거든요. 여기서는 뭐 서양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어, 그 세부적인 전략까지 그 어떤 학문적인 정리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 조상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독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신독을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셀프 레귤레이티드 러닝 이런 자기조절 학습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하나 이제 어릴 때 선생님한테 들었던 그 교훈 중에 하나가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라는 말이었거든요. 결국엔 이제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놈이 공부 잘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표현이 아주 어릴 때 들었던 표현인데도 그 말을 계속 되새기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 꾸준함을 계속 유지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꾸준함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들을 그때도 좀 느꼈는데 오늘 이제 자기조절 학습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그 생각이 좀 다시 났습니다. 아무튼 이 정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피곤하신 가운데 6시간이나 수업을 하시고 돌아와서 저녁에 또 이렇게 수업을 또 하시게 돼서 되게 피곤하실 텐데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